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기술, 남극의 혹한 속 살아있는 채소가 자라는 기지. 영하 30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땅에서 김치와 불고기가 올라오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실패한 남극 온실 시스템.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단 하나의 기지가 당당히 서 있었죠.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 세종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에 처음 발을 들인 한 폴란드 과학자. 그는 한국 음식을 간이 센 밥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깔보던 한 상의 밥이 결국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남극 한가운데서 한식 한 숟갈에 세상 끝 남극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음식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과 눈물의 실화,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함께 확인하시죠.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극지 연구소에서 생물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첼로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남극 킹조지 섬에 위치한 세종기지로 단기 연구 협력차 파견이 결정됐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업무적인 관계로만 생각했죠. 폴란드에서 바라본 한국은 그저 중간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 그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과학 강국들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남극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딱딱한 업무 위주의 환경일 거고 몇 주 정도 견디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폴란드의 헬리크 아르크토프스키 기지에서 이미 5년째 근무하고 있던 저로서는 남극의 혹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생존이 우선이고 감정적인 교류는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세종기지에 도착한 첫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해요. 기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저희 기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 더 활기차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더군요. 처음엔 신기했어요. 이런 극지에서도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로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기지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한국 연구원들은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시설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친절함이 좀 과하다고 느꼈어요. 유럽식 건조한 업무 관계에 익숙했던 제게는 그런 따뜻함이 오히려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예의상 참석했어요.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보는 순간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빨간 국물에 찌개, 갖가지 반찬들, 그리고 김치라는 발효 채소까지. 폴란드의 담백하고 정갈한 음식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광경이었어요. 한국 연구원 중 한 분이 친절하게 음식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례했습니다. 이게 뭐야, 고추 양념 퍼부은 이상한 채소뿐이네, 라고 중얼거렸거든요. 물론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식당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몇몇 연구원들의 표정이 어색해지는 것도 보였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동양의 음식 문화는 이해하기 어려워. 너무 자극적이고 복잡해.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먹으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그런 제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식사 내내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맛있게 드시라며 권할 때마다 어색한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친절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죠. 첫날 밤 제게 배정된 숙소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기지의 첫 인상에 대해 몇 줄 적었는데 지금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분위기는 좋지만 뭔가 산만하다.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친절함과 따뜻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한국인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크라쿠프는 폴란드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죠. 어릴 때부터 고딕 양식의 성당들과 르네상스 건축물들에 둘러싸여 자란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유럽의 전통과 격식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야기엘론스키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시는 교수셨고 어머니는 폴란드 전통 요리 연구가셨습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학문적이면서도 문화적 우월감이 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는 유럽 과학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어머니는 폴란드 전통 음식의 품격과 역사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식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란다, 마르첼로야. 우리 폴란드 음식을 봐라. 피에로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정교하고 우아한가. 각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조리법이 있고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폴란드 전통 요리들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비고스라는 사우어크라우트 스튜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끓여내는 정성이 들어갔고 코틀레트 샤보이는 돼지고기를 얇게 펴서 빵가루를 묻혀 구워내는 섬세한 기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항상 강조하셨죠. 진정한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성, 독일 요리의 견고함. 이런 것들은 인정했지만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향신료에 의존하는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면서도 이런 사고방식은 계속됐습니다. 유럽의 과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학부 시절 지도 교수님도 비슷한 분이셨는데 과학은 엄격한 방법론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런 면에서 유럽의 과학 전통이 가장 우수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한 극지 생물학 분야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남극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하는지를 연구하는 것, 그것은 순수한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나 문화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로만 판단해야 하는 분야 말이죠. 대학원 과정에서 처음 남극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순전히 과학적인 것이었어요. 생명의 신비로움이나 자연의 위대함보다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죠. 폴란드 극지 연구소에 정식으로 입사한 후에는 헬리크 아르크토프스키 기지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엄격했어요. 모든 것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였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은 최대한 배제해야 했습니다. 식사도 영양학적으로 계산된 메뉴에 따라 제공됐고 연구원들 간의 대화도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런 환경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그것이 과학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됐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덕목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연구원들과 교류할 때도 항상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 그런 맥락에서 형성됐습니다.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죠.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특히 기초과학 연구에서는 여전히 선진국들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극지 연구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게 여겼습니다. 남극 연구의 역사를 보면 영국,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강국들이 주도해왔거든요. 폴란드도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유럽의 과학 전통을 바탕으로 빠르게 따라잡았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편견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과연 깊이 있는 문화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클래식 음악이나 문학 전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음식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음식하면 떠오르는 게 매운 것, 냄새가 강한 것, 그런 이미지뿐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한국 식당이 몇 곳 있긴 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늘 강조하셨던 음식의 품격이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종기지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런 선입견이 작용했어요. 연구소 동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지에 가서 좀 쉬다 온다고 농담처럼 얘기했죠. 아마 시설도 우리 기지만 못할 거고 연구 수준도 떨어질 거야. 몇 주 정도 형식적으로 협력 연구를 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세종기지에서의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또다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강한 냄새와 맛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아침부터 김치찌개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아침에 빵과 치즈, 햄 정도의 담백한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아침부터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정말 맛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신기하면서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기지 내부 시설을 더 자세히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연구실, 통신실, 발전실 등을 차례로 견학했는데 시설 자체는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저희 기지와는 달랐어요. 연구원들이 일하면서도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할까? 폴란드 기지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며 조용히 일했는데 여기는 너무 산만해 보였습니다. 과학 연구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인데 이런 환경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다시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역시나 김치와 여러 반찬들이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고기를 처음 맛봤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지금도 기억나네요. 달콤하면서도 짠맛이 나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고기 요리라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스테이크나 로스트 같은 것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이런 단맛이 나는 고기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상추에 싸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은 제가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고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더 맛있어요. 하면서 계속 설명해줬죠. 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싶은데 자꾸 신경 써주니까 더 어색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의가 있었어요. 앞으로 진행할 공동 연구에 대한 브리핑이었는데 한국 연구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나 방법론은 나쁘지 않았지만 발표 스타일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란드에서는 모든 발표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열정적이고 제스처도 많이 사용하더군요. 특히 한 젊은 연구원이 해양 생물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정말 신나는 표정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데 과학자로서는 좀 더 절제된 모습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잡채라는 당면 요리, 깍두기라는 무김치, 그리고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 구이까지. 한국 연구원들은 정말 즐거워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연구원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떠세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예의상 맛있다고 대답했지만 아마 제 표정에서 진심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나 봐요. 그 연구원이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짓는 걸 봤거든요. 식사 후에는 다른 외국 연구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칠레에서 온 연구원과 아르헨티나에서 온 연구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한국 연구원들이 너무 감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칠레 연구원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정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연구원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좋다고 남미 사람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역시 한국 문화는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자극적이고 감정적이었어요. 과학자로서 추구해야 할 객관성이나 논리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죠. 그런데 셋째 날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제가 기진의 온실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연구원들이 깻잎과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걸 봤어요. 남극 같은 극한 환경에서 채소를 기르는 것 자체는 인상적이었지만 하필 깻잎이라니요. 그 특유의 강한 향이 온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온실을 안내해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이 깻잎으로 쌈을 싸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채소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극에 웬 깻잎이냐? 너희는 항상 기이한 걸 고집하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례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연구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조용해졌고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말이 나가버린 후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에야 그 연구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연구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여전히 예의는 지켜주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회의 시간에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는 일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런 변화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용히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서운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들의 친절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그것을 거부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넷째 날 아침,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속이 메스껍고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남극의 건조한 공기나 시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특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원인을 한국 음식 탓으로 돌렸어요. 역시 이 낯선 음식 때문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발효된 김치, 매운 고추장, 강한 마늘 냄새가 나는 각종 요리들. 제 위장이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에서 먹던 담백하고 정갈한 음식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식당에 나갔지만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더 울렁거렸어요. 한국 연구원 중 한 분이 제 안색을 보더니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냥 빵 한 조각과 물만 마시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전 연구 일정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데 자꾸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함께 작업하던 한국 연구원이 몇 번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답했어요. 한국 음식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기는 좀 그랬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러서 거의 구토할 뻔했어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고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때 폴란드에 있었다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로솔이라는 맑은 수프를 마실 텐데 여기서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오후에도 컨디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하고 일찍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한국 음식은 제게 맞지 않아. 이런 상태로 몇 주를 더 버텨야 한다니. 그때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 박사라는 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죽을 끓여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위장약도 함께 가져오셨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거부하고 심지어 무례한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다니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극적인 음식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김 박사가 가져다 주신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봤어요. 의외로 담백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쌀로 끓인 것 같은데 폴란드의 쌀죽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씩 먹다 보니 속도 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한국 음식 전체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었어요. 이 죽은 괜찮지만 다른 자극적인 음식들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치나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들, 마늘이 잔뜩 들어간 요리들은 여전히 제 위장에 부담을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여전히 속이 불편했고 식욕도 없었어요. 식당에 가서도 김치나 다른 반찬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흰 쌀밥과 계란 후라이 정도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 느꼈지만 저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연구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화장실을 가야 했거든요. 공동 연구라는 명목으로 왔는데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폴란드 연구소에서 저를 보낸 것도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기지 의무실을 찾아갔어요. 간단한 진료를 받고 위장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무관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어요. 아마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며칠 정도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주를 더 여기서 지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버틸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차라리 일찍 폴란드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연구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안부를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친절하지만 겉도는 느낌이야. 진짜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배는 여전히 아팠고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고 익숙한 음식들이 간절했어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연구원들이 계속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진 편견이 이런 식으로 확증되는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역시 문화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 다른 부분들은 얼마나 더 다를까 하는 의구심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오해가 곧 완전히 다른 깨달음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제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위장약을 꾸준히 먹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식사하니까 설사도 멈추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에 대한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어요. 김치나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들은 여전히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김 박사가 저를 기지 온실로 다시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리한 말을 했던 그 온실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연구 차원에서 온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라갔습니다. 온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남극의 혹독한 추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보는 순간 지난번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기이하다고만 생각했던 깻잎과 배추가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김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온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채소를 기를 수 있는지 말이죠. 온도 조절 시스템, 습도 관리, 인공 조명, 양분 공급 등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남극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귀중한데 이 온실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그리고 기지의 폐열까지 활용하는 통합 시스템이었죠. 이런 기술적 정교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깻잎 한 장을 따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직접 키운 거라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서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전히 강한 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향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채소가 이렇게 생기기까지 얼마나 정성이 들었을까? 남극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한국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푸른 잎사귀를 키워낸 걸까? 단순히 기이하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온실에서 기른 채소들이 연구원들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이죠. 남극에서는 몇 달 동안 해를 볼 수 없는 극야가 계속되는데 그런 시기에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김치 같은 발효 채소는 비타민 보충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남극의 건조한 환경과 제한된 식단 때문에 변비나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연구원들이 많은데 김치의 유산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부끄러워졌어요. 온실을 둘러보는 동안 다른 연구원들도 몇 명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채소를 따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떤 연구원은 상추잎을 따면서 고향 생각이 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연구원은 깻잎으로 쌈을 싸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음식을 바라봤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맛이 자극적이고 냄새가 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그 음식들에는 이런 깊은 의미와 정성이 담겨 있었던 거죠. 김 박사가 제게 물어봤어요. 폴란드에서도 이런 온실 농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기지의 온실은 이곳만큼 정교하지도 않고 다양한 채소를 기르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실 폴란드 기지에서는 주로 감자나 양배추 같은 기본적인 채소들만 재배했어요. 그것도 시설의 한계 때문에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식재료는 본국에서 공수해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한국 채소들을 성공적으로 기르고 있었어요. 온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연구원들의 기술력과 정성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특히 지난번에 깻잎을 보고 기이하다고 말했던 것이 정말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깻잎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불고기와 함께 쌈을 싸서 입에 넣어봤습니다. 여전히 강한 향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향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고기의 기름진 맛과 조화를 이루면서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연구원이 제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깻잎이 입에 맞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온실에서 직접 기른 거라고 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도 했어요. 그 연구원이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다른 채소들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배추는 김치를 담그는데 필수적이고 상추는 쌈을 싸먹을 때 사용하며 파는 국물 맛을 내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채소가 모두 나름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새로운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성과 지혜를 이제야 알아가고 있다고 적었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기지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기로 했던 보급품 수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날씨가 급작스럽게 악화되면서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다음 보급까지는 최소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가져온 개인 식료품은 이미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폴란드에서 가져온 통조림이나 건조식품들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한국 음식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당에 들어서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굶거나 둘 중 하나였죠. 김 박사가 제 상황을 아시고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누구도 제가 곤란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한국 음식의 맛을 알게 될 거라며 기대한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태도가 저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온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매운맛 뒤로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어요. 발효된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제육볶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달고 짜다고 생각했는데 밥과 함께 먹으니까 그 짠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도 생각보다 견딜만 했고 오히려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밑반찬들이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무생채 등 각각의 반찬들이 모두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번갈아 가며 먹으니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음식은 보통 주요리 하나에 집중하는데 한국식은 정말 다양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놀란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먹었고 또 생각보다 맛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폴란드 음식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각각의 맛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메뉴가 불고기와 김치찌개, 밥에 온실에서 딴 배추로 만든 겉절이였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조금씩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원들이 하는 대로 상추에 불고기와 밥을 올리고 된장을 조금 발라서 쌈을 만들어 먹어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안에서 펼쳐지는 조화로운 맛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기의 단맛, 상추의 아삭한 식감, 된장의 구수함, 그리고 밥의 담백함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제 몸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나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공기 때문에 항상 몸이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뜨거운 국물과 따뜻한 밥을 먹고 나니까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옆에 앉은 이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한국 음식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왜 여러분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자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폴란드 음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특히 어머니의 피에로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그날 저녁이 끝날 무렵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말했어요. 처음엔 무지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시스템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정성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한국 연구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다고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보였던 태도와 말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첼로 박사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이제부터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의 세종기지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한국 음식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로 나온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에 밥을 싸서 먹는 김밥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 박사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직접 김에 밥과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돌돌 말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 해보니까 제법 그럴듯한 김밥이 만들어졌어요. 연구 업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연구원들과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니까 그들도 더 편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함께 작업하면서 각자의 연구 경험을 나누고 서로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실험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기존의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는 온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요청해서 간 것이었어요. 깻잎과 배추를 직접 따서 그날 점심에 먹고 싶다고 했더니 연구원들이 정말 좋아하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딴 채소로 만든 쌈을 먹으니까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에는 다른 기지에서 방문객들이 왔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온 연구원들이었는데 저는 앞장서서 세종기지의 온실을 소개해드렸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온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이 기지는 단지 연구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온실의 의미를 설명했을 때 방문객들의 표정에서 감탄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 연구원들도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음식을 즐겼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불고기와 각종 나물 반찬들을 모두 맛보면서 각각의 음식이 어떤 영양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자로서 발효 음식의 과학적 원리도 흥미로웠어요. 김치의 유산균 발효 과정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한 연구원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젓갈과 고춧가루, 마늘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내는지까지 말이에요. 이런 전통적인 발효 기술이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폴란드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기지에서의 경험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연구 시스템, 사람들의 사고방식, 모든 것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썼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한국 연구원들에게 폴란드 요리를 소개해보겠다고 제안했어요. 기지에 있는 재료들로 피에로기는 만들 수 없지만 간단한 폴란드식 수프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 연구원들이 정말 좋아하며 기대한다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기분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맛의 나라가 아니라 적응과 생존의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특히 남극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폴란드 기지에서는 모든 게 효율성과 기능성 위주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실용성과 함께 인간적인 따뜻함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온실 데이터 기록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채소 재배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온도, 습도, 조명, 양분 등 모든 요소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과학적 정확성과 인간적 따뜻함을 모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기지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하루빨리 폴란드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연구원들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지 게시판에 손글씨로 메시지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컴퓨터로 출력한 글보다는 손으로 직접 쓴 글이 더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았거든요.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눈과 얼음뿐인 곳에서 저는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통해 진정한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게시판에 붙이고 나서 저는 온실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직접 깻잎과 상추를 따서 점심 식사에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온실에 들어서니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기이하다고 생각했던 깻잎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모든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연구 협력을 위해 왔다가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박사님께는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죽을 끓여다 주셨고 온실을 다시 안내해 주시면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을 통해 한국인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저를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그리고 온실에서 기른 깻잎으로 만든 쌈까지. 한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저는 모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드리겠다고요. 특히 세종기지의 온실 시스템과 한국 연구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꼭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온실에서 기른 깻잎 씨앗이었습니다. 폴란드에 가서도 깻잎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웃으면서 주더군요. 그 작은 씨앗을 받아들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밤 저는 오랫동안 기지 밖을 바라봤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별빛 아래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음식에 대한 생각,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식 아침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김 계란 후라이에 따뜻한 밥까지. 한 달 전에는 거부감을 느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느낌을 폴란드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김 박사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첼로 박사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기뻤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에 오시면 환영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꼭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폴란드에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쓴 게시판 글이 사진으로 찍혀서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걸 봤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과학 커뮤니티에서 한국 기지 시스템 벤치마킹에 대한 제안까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정말 놀라셨어요. 그렇게 까다롭던 아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니까 믿기지 않으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깻잎 씨앗을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도 한국 채소를 길러볼 거라고요. 현재 폴란드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한국 음식을 찾아서 먹어요. 크라쿠프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시킬 때마다 세종기지에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집 베란다에서 기르고 있는 깻잎을 볼 때마다 한국 연구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나요. 동료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에게는 꼭 한국 기지를 방문해 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삶을 지켜내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은 예술입니다. 남극에서 먹은 그 국 한 그릇만큼 감동적인 건 정말 없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세종기지를 방문할 날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